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실천신학대학원 섬기는 윤은성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학술제 이제 첫 주제 강의를 듣게 되겠는데요. 오늘 학술제 주제 강의 첫 번째 시간 우리 이끌어 주실 분은 이요한 이사님이신데, 혹시 이제 더 샌드박스라고 블록체인판 그 마인크래프트라고 하죠. 그런 게임 우리 목사님들은 바빠서 안 해보셨겠죠?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앞으로 미래 또 기술들과 또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특별히 강사로 모신 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이요한 이사님은 또 배경이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기술적인 전문성도 또 탁월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포럼에서 세미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학적인 통찰과 이 성경적인 통찰을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또 좋은 강사분으로서 현업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진행하겠는데, 우리 이완 대표님 우리 들리지 않지만 한번 그래도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면 우리 이완 대표님께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네 들어오셨죠? 네. 모두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동그라미 표시해 주신 예,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인터넷의 문제일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예, 더 샌드박스 이완 갑자기 제가 아까 전에 말을 하다가 지금 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는지 잠시 조금 멈춤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더 샌드박스라는 게임에 한국에서 사업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이완입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 뵙고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요. 사실은 메타버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 외조모께서 상을 당하셔서 제가 이번 주말 동안 또 그 장례를 지키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외조모께서는 항상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 교회를 가시다가 돌아가셨었어요. 쓰러지셨었어요. 쓰러지고 그동안 좀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교회에 갈 때 항상 그 목사님께 교육자분께 뭐라도 드리려고 고구마를 캐러 가셨다가 그러면서 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이 시간 또 목사님들께 이렇게 나온 시간을 개인적으로 제 외조목께 외할머니께 바치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화면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동그라미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메타버스에서의 새로운 가치 발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벌써 많은 분들께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또 요즘 또 방송에서 또 메타버스도 많이 다루고, 또 벌써 교회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벌써 인지를 하는 것 같아서, 막 구체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크게 안 들어갈 테지만 좀 어떤 새로운 가치들이 발견될 수 있고, 그 가치들을 교회에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방향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더 샌드박스의 사업개발 총괄 이사로 있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뭐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또 디스프레드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마크스페이스 버추얼 이커머스 플랫폼 이라는 곳에서 또 커뮤니티 매니저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 현업에서 좀 4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년 반 전에 처음으로 그때 NFT 그리고 또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듣게 돼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이제 신대원으로 복학하기 이전에 이 산업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사실 군대 문제로 인해서 제가 휴학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가면서 그래서 이제 장교로 근무하고 돌아와서 복학을 준비하던 가운데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처음 듣게 되고 이것이 미래가 아닐까?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은 교회 안보다는 물론 모든 분들에게 다 자기만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줄로 생각이 들지만 뭔가 저의 사명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서 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좀 뭐 가족과 여러분들 여러 지인들의 뭐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오게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어떠한 뭐 붐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치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것처럼 저를 미리 이곳에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뭐 연사, 뭐 발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뭐 정책 포럼이라든지 방송, 그외 뭐 컨퍼런스 등등에서 메타버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상 자산이 활용되는 그러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둘이 융합이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주제로 대부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가상 자산에 대한 부분도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참여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먼저 메타버스를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사실은 교회는 아직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했을 때도 지금 저희가 벌써 뭐 21세기에 들어와서 뭐 지금 21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 문화를 정착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지에서도 많은 뭐 문화 혹은 그런 컨텐츠 강의하시는 많은 어떤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나간 어떠한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한번 두고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은 이제는 하이퍼 모더니즘에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뭐 문화 사회적인 행사나 혹은 어떤 산업에서 벌써 그 종말을 선포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도에 베네치아에서는 과거의 흔적, 포스트 모더니즘, 벌써 8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과거의 흔적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건축 비엔날레를 시작한 바 있고요. 그리고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스타일을 어떤 1970년대에서 1990년까지를 정의로 하고 그리고 그 스타일과 전복 어떻게 또 전복되었는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교회가 아직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현 시대의 어떤 흐름으로 정의를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좀 어떤 이러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고찰도 다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떤 시대나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정의되지 않은 그냥 컨템퍼러리 시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교수님이자 또 전계에 계셨던 분께서 석학께서 정의하신 어떤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좀 괜찮은 자료여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이분도 포스트 모더니티를 19세기 말에서 1990년 내까지를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컨템퍼러리 시대라고 해서 이제 지금 아직 정의되지 않은 현재의 시대, 그리고 뭔가 정의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그게 지나가 버린 어떤 구식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하고 있는 이 컨템포러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퍼 모더니티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인류의 진보를 추구하는 그런 지향.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 어떤 바이오, 나노, 로봇 뭐 등등의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상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지배하는 어떤 그러한 모더니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지향적 모더니티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동물, 식물,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어떤 그런 비전. 그래서 어떤 소박한 삶, 낭비하지 않은, 느리게 사는 것, 웰빙, 뭐 비건 등등을 통해서 지구와 친화적인 삶을 통해서 진보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 큰 흐름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뭐 요가도 하고 또 제주도에 가서 뭐 한 달 살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생태지향적 모더니티에서 나오는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정정치 지향적 모더니티라고 하여서 하이퍼 모더니티에 대해서 거부하고 종교적 삶을 통해서 어떤 인류의 진보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어,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땐 특히 이런 신정 정치 지향적이라는 거는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또 이슬람도 포함해서 모든 어떤 신본주의적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끌어갈 어떤 모더니티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하이퍼 모더니티, 어떤 기술의 극대화 가운데서 그것을 혹은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아니면 정보의 이러한 대 어떤 홍수 가운데서 좀 뒤처지시는 분들 혹은 그 안에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어떤 생태지향적 모더니티 혹은 종교에 의존하는 그런 모더니티의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저는 좀 예전적 종교 혹은 그 반대로 또 단순화된 어떤 좀 흑백 논리로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좋은 의미의 부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너무 정보가 많은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적 여러 이슈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것 있음에도 있는데 상당히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 지치기 때문에 누군가가 명쾌하게 무엇이 흑이고 백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곳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단순성 때문에 거기에 어트랙트가 되어서 그러한 어떤 교회나 교파가 끌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은 완전히 그와 반대로 이렇게 카톨릭이나 아니면 성공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예전적인 어떤 측면, 어떠한 고대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대에는 어떤 느낄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앞으로 부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작은 예측을 해봅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기존의 어떤 개신교에 계시다가 이런 좀 더 예전 중심적인 이런 교파로 가시는 분들을 저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서 뭔가 그런 고대적 미와 그리고 어떤 좀 너무 대중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메시지와 어떤 그런 예배의 흐름에 대해서 더 많은 매력을 좀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종종 뭐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얘기가 들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젊은이들이 종교 얘기를 하는 이유를 저도 젊은이지만요. 네, 이렇게 주변에서 듣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은 절에 가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단순히 뭔가 불교에서 진리를 발견했다 그런 게 아니라 불교에서 나는 향 냄새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불교 절에서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뭐랄까 인투이티브 어떤 직관적인 점 직관적인 요소를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직관적인 요소를 좀 자극하는 그런 고대적인 가치 혹은 이런 향,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종교적 앰비언스를 갖춘 곳에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매력을 느끼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정치 지향적인 모더니티 안에서는 좀 이런 하이퍼 모더니티에 대한 거부 혹은 현 시대의 어떤 그러한 신정적이지 않은 신본적이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거부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은 교회들도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대립적인 혹은 경쟁적 관계를 구축하는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때가 악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어떤 물물이나 어떤 새로운 흐름 가운데서 뭔가 처음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스탠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또 던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흐름 가운데서 사회와 문화에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한번 또 그냥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이 하이퍼 모더니티의 흐름 속에서 지금 메타버스가 나온 거예요.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진짜로 모든 기술을 통합하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테크노 바빌론이라는 표현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이런 기술에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진짜 바벨론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저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회 문화에 접근하시고 어떻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주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목회자님들의 그러한 대화를 들어보면 뭔가 선점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정복해야 된다. 약간 이런 선점과 정복에 대한 표현을 저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과연 메타버스 혹은 이런 새로운 문화가 선점의 대상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또 교회가 선점을 할 수 있을까? 선점을 해야 한다면. 교회가 선점을 한다면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올까? 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교회가 선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다양하고 재밌는 어떤 또 생태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어떤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생태계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선점 혹은 정복 이런 것보다는 참여, 공유 이러한 접근으로 들어오신다면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덜 부담스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이런 새로운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구와 툴을 제공해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먼저 이걸 사회가 이끌고 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이 안에서 참여하고 또 이거를 또 함께 공유하고 또 이 생태계 안에서 또 어떻게 또 기독교의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접근을 한다면 또 사회에서도 교회가 이러한 메타버스에 들어오고 하는데 조금 열린 마음으로 또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격하면서 들어오면은 약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왜 너희들이 공격하면서 들어와? 라는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유, 참여 이런적인 접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한 25분을 얘기했네요. 네, 그래도 너무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 모더니티의 흐름 속에서 저는 메타버스가 지금 계속해서 그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지금까지는 뭐 커뮤니티 정도의 크기의 산업이었다면은 진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커뮤니티의 크기에서 이제 산업의 크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메타버스가 크게 관심을 갖게, 특히 한국에서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많은 기술들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지나갔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은 매우 특성화된 기술들이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기존의 기술들을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떤 특정 산업에서만 공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도 이 메타버스들을 그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많은 조직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좀 이 메타버스의 흐름은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현상에 가까울 수 있지만은 이게 진정한 산업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메타버스에 이런 흐름이 왔는가 제가 조금 고민한 부분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로 좀 한번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것은 뭐 정치도 포함될 수 있지만 사회, 경제, 문화 등등의 다양한 현실 영역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 공간 혹은 가상 영역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다들 뭔가 VR이나 AR을 생각하신 거는 것 같아요. 사실 VR하고 AR은 그거를 뭐 표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하고요. 사실 메타버스는 2D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벌써 이번 여름에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이렇게 뭐 수련회도 하고 했던 걸로 아는데 그 게더타운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이제 2D거든요. 옛날 한 90년대 약간 게임 스타일로 만들어진 그런 메타버스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꼭 메타버스가 3D는 아니다. 2D에서도 메타버스는 충분히 구현될 수 있고 하지만 앞으로 가는 미래에서 기술이 극대화되는 방향에서는 3D하고 추후에는 뭐 이렇게 더 VR이가 AR이 이 안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 경제, 문화 등등의 어떤 현실 영역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바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바타,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상 공간, 소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활동, 게임일 수도 있고 콘서트일 수도 있고 팬미팅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 뭐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안에서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순환 경제, 자율적인 뒷부분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저 제작 컨텐츠로서 이거는 어떤 중앙적인 주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를 플레이해라는 형식의 전통적인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또 커뮤니티 중심적으로 움직여서 유저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가 메타버스를 이루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SKT의 전진수 메타버스 CEO님께서는 융합 기술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요즘 뭐 5G, 뭐 다양한 기술들, 뭐 클라우드 기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융합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아바타. 자, 뭐 첫 기둥으로 아바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나의 새로운 디지털 정체성, 나의 현실 정체성이 있다면은 나를 디지털 공간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여기 다양한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는 특정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이미지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그래픽의 아바타도 있는가 하면 중간에 보면 픽셀 형태, 되게 박시한 이러한 그런 아바타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바타는 그래픽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이거를 이제 그 개인이 어떤 취향에 따라서
또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고요. 근데 미래에는 지금 요즘 산업에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거를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여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바타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아바타로 모든 플랫폼에 접속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여권이고 나의 그 모든 활동 이력과 나의 역사와 나의 내러티브가 나의 서사가 이 아바타의 모든 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상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내가 가상 공간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기술에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남길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플랫폼의 방향으로서 아바타가 될 수 있는데 아바타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런 것도 봤어요. 아바타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아바타는 인도의 그런 힌두교에서 나온 용어다 해가지고 아바타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어떤 표현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그런 태세를 갖추시는 어떤 그런 교회들도 봤는데요. 이제 아바타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우리 삶에서 벌써 그냥 들어온 그냥 용어라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상당히 불교적인 용어지만은 우리가 화두를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일상화된 것처럼 아바타도 더 이상 어떤 힌두교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디지털 공간 안에서 나를 나타내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서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여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는 새로운 활동의 공간으로서 가상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안에서는 내가 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메타버스 플랫폼 특히 가상 공간을 또 판매할 겁니다. 벌써 판매하고 있는 이런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크기의 어떤 랜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그러니까 한 축구장 두 개라든지 혹은 그거의 2배 되는 경기 혹은 진짜 큰 땅은 종종 1억에서 혹은 2억 그리고 8억 원의 금액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작년부터 특히 금년까지의 상당히 많은 거래량으로 지금 이 산업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사실 2억, 8억이면 실제 세계에서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혹은 분양가로 활용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현재 어떤 이런 가상 부동산, 어떤 가상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잠재력을 판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샌드박스, 제가 일하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 곱하기 6 크기, 약간 축구장 4개 크기의 땅인데요. 여기를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에 17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것보다 한 4배 정도 큰 24 곱하기 24 땅에서는 지금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1,200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8억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상 공간에 대해서 벌써 뉴욕이나 어떤 펀드나 그런 쪽에서도 단순히 이거를 어떤 가상의 컨텐츠를 넘어서 게임을 넘어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고 실제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유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거 너무 봉이 김선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 이 땅을 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게 봉이 김선달이 될 수 있지만은 모든 툴을 제공해서 이 땅을 소유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이 안에서 자기만의 순환 경제,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샌드박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에서 디센트럴랜드라든지 그 외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러한 접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를 보유를 하면은 그거를 가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모든 것은 가상 자산으로 이루어지지만 혹은 그 안에서 컨텐츠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 다양한 활용성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기존의 어떤 소셜 플랫폼들의 한계는 뭐였냐면은 좋아요밖에 못 누르거나 사진밖에 못 누르거나 뭐 팔로우 정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완전 이제 소셜 네트워크 2.0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몰입형 소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을 통해서 많은 순환 경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뭐 사실 가상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 비트코인 이러한 암호화폐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NFT 어떤 그 디지털 공간 안에서 어떤 사유재산과 희소성과 진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NFT라는 기술도 있는데 그런 게 다 가상자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어떤 가상자산이라는 게 상당히 그레이 회색 지대에 있었다면은 한국도 내년부터 이제 과세에 들어가면서 이제 합법적인 자산이 되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또 활용이 또 많이 발전하게 될 것 같고 또 이거를 좀 뭐 다루는 어떤 접근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뭐 투기로만 인식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게임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 그 활동에 따라서 얼마나 기여하고 이 안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코인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이렇게 팔아서 그게 실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플레이 투 earn이라고 해서 요즘의 어떤 게임의 방향성, 이 디지털 공간의 방향성은 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느냐. 지금까지는 이기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즐기기 위해서만 게임을 했다면은 이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게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받는 수익이요. 동남아 주민들이 하루 일당보다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지금 이 게임에 대한 상당히 폭발력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게임을 하면서 버는 돈이 실제로 직장 나가서 시도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스토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지금 현재 이 플레이 투 earn이라는 장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 순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순환 경제가 가능한 이유는 이 플랫폼이 어떤 중앙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게임 개발사가 만들어서 이거를 이거를 플레이해라가 아니라 유저들이 들어와서 유저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다른 플레이어가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자기의 역할에 따라 자기가 뭐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아이템을 디자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에서 좀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자기의 장기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 또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중심적 어떤 커뮤니티 중심적 컨텐츠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가상 공간 안에서 커뮤니티가 그냥 본인들이 이 안을 꾸미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이러한 기저에 이제 박혀 있는 이러한 정신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어떤 교회 컨텐츠를 이 안에서 적용을 하신다면은 이게 메타버스의 흐름과 또 교회 컨텐츠의 흐름이 맞아 떨어진다면 또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렇게 오히려 메타버스의 기술은 커뮤니티 중심적이고 유저가 컨텐츠를 만드는 방향인데 만일 교회에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공부하고 습득하고 하는 그런 어떤 참여 중심적이지 않은 컨텐츠를 교회에서 메타버스에 올린다면은 그게 과연 메타버스에 어울리는 컨텐츠일까?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그럼 쟁점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는 바로 진정한 인간적 연결성입니다. Real Human Connection. 이거는 또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일 수 있다라고 드렸는데 이게 진정한 산업으로 크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어떤 유저 편의성 혹은 더 다양한 많은 컨텐츠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진정한 인간 간의 소통과 그러한 어떤 커넥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메타버스는 앞으로의 진정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많은 기업들과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진정한 인간의 소통을 메타버스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많이 열심히 지금 매일 개발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에 어떤 감성을 집어넣고 또 아바타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표현이 되고 그리고 다른 아바타하고 소통했을 때 마치 내가 다른 사람하고 진짜 하트 하트 마음 대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속 산업에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셜 플랫폼은 그러한 유의미한 관계를 구축하는 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페이스북은 그냥 뭐 친구하기라든지 친구한다고 친구가 되나요? 가끔 친구하기라고 하지만은 친구가 아니지만 그냥 팔로우하려고 친구하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단순히 팔로우하고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뭐 영상 스트리밍을 했을 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영상 스트리밍을 하는 거지 그게 그 안에서 뭔가 진정한 어떤 관계 구축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어떤 소통을 했을 때는 텍스트나 목소리로만 소통이 돼서 어떤 그런 비언어적인 어떤 소통들을 놓치게 돼요. 뉘앙스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톤이라든지 바디랭귀지라든지 사실 사람의 소통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지금 현재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카톡도 그렇죠. 카톡도 저희가 채팅을 할 때 괜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아무 어떤 감정을 담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괜히 어떤 어투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할 때 그럴 때 있으시지 않나요? 사실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왜냐하면은 그 카톡이나 그런 단순히 텍스트가 감정이나 톤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개선되고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유의미한 소통의 방법으로서 코로나 이전에도 그거를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인터넷, 이 메타버스, 이 뭐 소셜 네트워크 2.0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는 이렇게 커뮤니티 중심적이고 소통 중심적이고 진정한 어떤 프렌십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메타버스를 다루고 있는 많은 어떤 사역자분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은 되게 이런 거 이렇게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참여 중심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다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좀 공동체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 안에서 온전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좀 공동체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앞으로의 발전할 미래의 메타버스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한 공동체성도 훼손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술들이 만들어져서 충분히 이 안에서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 지난 20년의 그런 온라인 플랫폼, 멀티플레이어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충분히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네이버 카페도 하나의 공동체죠. 그 안에서도 강한 공동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게임 커뮤니티들도 있고 하면서 그런 공동체는 충분히 이 온라인 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단 차이는 뭐냐면 이 온라인 플랫폼이 익숙하지 않냐 아니면 익숙하냐에 따라서 그게 더 쉽게 와닿냐 아니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형태가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센티브가 없이는 이 커뮤니티 중심이 지속적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가상 자산들, 그런 가상 화폐들이 결국에는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운동화를 신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뭔가 많이 소통하는 방식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넘어갔네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뽑고 싶은데 이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커뮤니티입니다. 이거는 모든 메타버스 개발자들이나 회사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가 커뮤니티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이루는 것은 그것을 채우는 곳은 결국에는 사람들이고 유저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공통된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메타버스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경험과 주제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메타버스의 쟁점이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활용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참여하는 어떤 교회 학교 학생들이나 성도님들께서 공통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즐거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참여와 기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일반 산업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을 하면서 어떤 빈곤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게 실제로 지금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는 많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가치고 메타버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상으로 진정한 우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우정의 과학을 보면은 이제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호감이라는 토대 가운데서 이제 서로 알아가고 서로 가까워지고 하는 이 틀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더 공유하고 서로 나에 대해서 더 공유하고 그러는 이게 만나서 이게 우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온라인상으로도 우정과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아바타를 활용하고 멀티플레이에 참여하고 채팅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통된 활동에 동참함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이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우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온라인상으로만 만났던 친구들이 온라인상에 만났던 친구가 실제로 죽어서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친구의 장례식에 이 온라인 친구들이 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사화된 적도 있고요. 어떤 결혼식 같은 것도 다 온라인상으로 참여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온라인으로도 우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의 많은 어떤 기술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이런 커뮤니티의 가치와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우정, 프렌십을 만들고 있고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또 어떤 교회 콘텐츠가 이 안에서도 잘 구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킨지 오타네요. 스터디에 의하면 지금 G세대는 오프라인에서 사귄 친구와 온라인에서 사귄 친구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MS-DOS 세대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직 MS-DOS가 있었나? 윈도우스가 없었죠. 저도 80년대생이어서. 근데 저도 좀 이게 쉽진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2000년대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이 온라인 공간에 익숙하고 온라인에서 사귄 친구가 실제로 만난 친구하고 별 다름없는 좀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줘야 되는 이해도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고 말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게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사실 다 담았어요. 메타버스에서 어떠한 새로운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가?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온라인 우정, 진정한 우정.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다양한 툴들을 활용하고 또 다양한 기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저는 교회 안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역자는 저는 사역자라기보다는 약간 그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사역이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를 코디네이팅하는 어떤 그런 주관자. 그런데 왜냐하면 사역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되게 중앙적인 테두리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역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코디네이터는 이 공간을 코디네이팅하고 행사도 코디네이팅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코디네이터가 주관하진 않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유저들과 커뮤니티가 혹은 성도님들께서 서로 소통하시고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은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운동화를 신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제는 신발을 단순히 신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디지털로 3D 형태로든 2D 형태로든 NFT로 보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 신발이 담긴 NF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가 621개가 7분 만에 완판이 돼가지고 거의 한 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 신을 수 있는 신발보다 이 가상의 신발이 더 가치가 높아요. 거래를 할 때요. 그런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신발을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워낙 온라인에서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제는 사실 내가 무엇을 입고 나가기 위해서 입는다기보다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에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디지털 이런 가상 신발, 가상 패션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찌나 뭐 루이비통 이런 것들에서도 이런 가상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상 이런 증강 현실의 느낌으로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면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아바타가 어떤 그런 거를 또 이거를 착용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흐름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보시는 이 인물들은 실제 인간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가상으로 만들어지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팔로워가 지금은 뭐 300만을 훨씬 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 팔로우를 하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또 큰 기업들과 또 협력을 해서 또 이렇게 또 뭐 이런 뭐 마케팅으로도 활용이 되고 하는데 요즘 또 앞으로 가수들이나 이런 쪽도 많이 가상 가수들도 만들어지고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상 성직자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AI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가상 부동산 정도 다뤘고요. 그래서 방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시대적으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즐기고 향유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다. 기존과는 다르게. 저도 이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자산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디지털 자산들을 구매하게 되면서 이런 실제 세상의 어떤 물건들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상에서는 오히려 이 가치가 감가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신발을 샀는데 내가 실제 세상에서 산 신발은 그냥 신고 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가상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내 신발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세상에서 내가 뭔가 돈을 쓰는 게 너무 낭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상 어떤 그런 뭐랄까 작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 모든 산업의 흐름 가운데 그 초입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가치의 변화들을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런 메타버스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 가운데 새로운 교류 및 소통의 창구로 상당히 이런 가상 공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상당히 앞당겨졌고요. 원래 있었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대 기업들만 아니라
예전에 어떤 기술들, 뭐 AI, 뭐 3D 프린팅,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은 특정 산업에서만 접근해 왔던 그런 새로운 기술이었다면 메타버스는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을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또 특히 이거를 비즈니스 다각화를 위해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마케팅을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또 어필을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더 대중화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의 모든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실제로 어떤 융합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히 이러한 흐름과 비즈니스가 움직인다고 이런 산업이 구축되지 않죠.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부도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데 4차 산업의 혁명의 도래와 가운데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 이미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되게 어떤 혁신의 이미지를 좀 많이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라는 주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도 다뤄지고 있지만 뭐 인구 비율이나 아니면 텔레비에서 다뤄지는 콘텐츠를 봤을 때도 이렇게 메타버스를 많이 다루는 곳은 진짜 한국밖에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국가적인 이미지 차원도 그렇고 또 뭐 사이드로 얘기하자면은 뭐 공공기관들이 이제 매년 배정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창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가상 공간 혹은 게임에 익숙한 부모 및 자녀 세대. 예전에 제 세대만 해도 부모님은 게임을 하면서 자라신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상당히 비협조적이셨죠. 그리고 긍정적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모 세대가 된 세대는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예요. 가상 공간에 벌써 익숙한 세대입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한 세대고 뭐 배틀그라운드 지금 그래서 오히려 자녀와 부모의 어떤 세대 통합을 이 가상 공간, 이 게임이 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적인 어떤 그런 격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젊으셨을 때 영화나 음악 같은 취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는 그거를 시간 낭비로 생각을 하지 않으셨지만 게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 이제 부모 세대가 된 저희는 이제 거기에다 게임까지 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게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함께 어떤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가상 공간 어떤 게임 유저들이 27억 명,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로 지금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를 즐기는 시장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도 한몫을 했지만 게임 시장의 규모가 음악 시장하고 영화 시장을 합친 시장 규모보다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 게임 시장이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거를 보는 게 단순히 게임 시장이 그 정도로 커졌구나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나요? 마음이 있는데 보물이 있다고 했나요? 하여튼 예, 갑자기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마음은 저는 이 디지털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시장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자금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의 탄생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방법 그리고 노동하는 방법 또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메타버스에서도 어떤 벌써 구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플랫폼에서는 저희 메타버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딜러로 일하실 분, 그럼 이 사람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 카지노 딜러 역할만 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그런 것처럼 노동하는 방법도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신학도였죠. 지금 그리고 사실 신학도였다라고 어색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성교적 삶을 위해 저도 신대원에 있으면서 나는 뭔가 선교적 삶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신학적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개념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한번 실현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하면서 또 어떤 그런 사명적인 그런 삶을 이 안에서도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저도 고민하는 게 교회는 어떻게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면은 꼭 활용해야 하나? 이거는 뭐 제가 뭐 비관하려고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활용하시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메타버스 활용을 안 해서 교회 성도나 교회 학교 수가 감소하는가? 메타버스를 활용한다고 교회 및 교회 학교가 부흥을 할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얼만큼 활용할 것이냐를 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활용이 아니라 진짜로 교회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유의미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툴로서 메타버스를 접근을 한다면 저는 교회도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역자들이 인플루언서, 이제 콘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거는 커뮤니티 플루언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람들, 코디네이터들. 아까 제가 코디네이터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를 담당하게 되는 혹은 메타버스의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콘플루언서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어떤 내가 중앙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모든 걸 가르치고 교육하고 콘텐츠가 나한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뭔가 이렇게 뭔가 여건을 조성을 하고 이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서로 그 안에 성도님들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서로를 가르치시고 또 서로를 연결하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상당히 어려운 기획이 되겠죠. 근데 좀 필요한 실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대원에 있으면서 느낀 점이 되게 고등학교 같더라고요. 그냥 교수님께서 계속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 동안 얘기하다 끝나요. 중간중간에 질문 받으시는 척. 네. 그런 것처럼 좀 진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여를 장려하는 컨텐츠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메타버스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거를 단순히 어떻게 하면 수익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마케팅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라 요즘은 워낙 ESG, 뭐 environment, governance 그리고 소셜 거버넌스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뭐 수익 창출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이 안에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야만 메타버스가 교회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업계에 있는 같은 이제 신앙인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 교회가 그냥 기존의 컨텐츠를 가지고 메타버스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지금 그냥 유튜브 활용하는 거나 페이스북 활용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을 거다. 근데 이 안에서 진짜 교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메타버스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시간 했네요. 조금 더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무교회주의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무교회주의라고 좀 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맞게 해서 그냥 가상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구교가 뭐 카톨릭 구교가 물론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신교도 계속 존재는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사회에 그 relevant 얼마나 사회의 어떤 그 유의미하게 존재로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교도 지나간 것처럼 신교도 지나갈 수 있는데 만약 신교도 지나간다면 존재는 계속하지만 계속 교회들은 계속 있겠죠. 그런데 만일 다음 흐름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그게 이제는 가상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실패로만 여겨졌던 무교회주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에 대한 정의를 그 선교사 열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치무라 간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성직계급도 없고 조직화된 종교 체계 같은 것도 없고 그저 공통된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사랑과 믿음이 이들을 함께 끌어모은다. 이거를 무교회주의의 정의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어느 플랫폼보다 어떤 실제 교회 플랫폼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이 가상의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거를 가장 실현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정신적으로도 서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공통된 경험,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함께 활동하면서 우정이 쌓이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떤 종교 체계가 아닌 어떤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사랑과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공통된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 메타버스에서의 교회 방향은 좀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게 가능해질까? 왜 그냥 뭐 말하기 근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산업 안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탈중앙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산업을 교회가 따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있는 교회 구조들도 예전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구조를 어떠한 기업들이 따라갔다면은 이제는 기업의 구조를 교회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마다 그러잖아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는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구조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회 구조는 뭐 삼성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일 산업의 흐름이 어떤 그런 제조업에서의 어떤 그런 좀 뭐 피라미드적인 구조가 아니라 진짜 탈중앙성으로 넘어가는 방향이라면은 저는 결국에는 교회도 이런 탈중앙적인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방권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탈중앙성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중심적인 사역자 중심이 아니라 코디네이터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는 탈중앙성이 저는 교회의 구조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 업계 안에서나 이런 산업 안에서도 새로운 조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DAO, DAO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다뤄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탈중앙적 자치 조직이라는 개념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모두가 참여자들이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투표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에서 백킹이 돼서 이거를 현실화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저는 왜냐하면 이 다오의 형태가 이 탈중앙적 자치 조직의 형태가 좀 앞으로 산업에 아니면 앞으로 대조직의 어떤 새로운 구조로서 좀 정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교회 안에 탈중앙성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신교, 개신교, 지금 현재 개신교로 남는, 그냥 역사 속에서 남으면 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카톨릭도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의 개신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존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의 비대칭의 완화. 예전에는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학교육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시대적으로 신대운도 가고 결국에는 이러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신학적 정보가 신대원에 간다고 꼭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교보문고만 가면 다 있거든요. 종교 코너에 가면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그 콘텐츠가 유튜브에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제 나이 또래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멤버십을 너무 원하더라고요. 실제로 교회를 갔을 때 너무 소모적인 현신이 많다 보니까 좀 탈소모적인 현신을 원해서 이런 공동체를 또 추구하는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성도님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저도 거기를 좀 여러 번 가보기도 했고 했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좀 소모적인 형식 없이 뭐 누구 뭐 당번 뭐 누가 뭐 책임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때 본인들의 여력과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준비를 하더라도 뭐 그걸 담당하는 어떤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모여서 n분의 1 해서 시켜 먹던지. 그래서 그런 사소한 소모적인 부분들 를 예를 들자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코디네이터 컴플루언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익명성이라는 게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사실 내가 실제 세계에서 누군가보다는 익명성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 결국에는 이 가상 공간이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의 교회는 저는 좀 커뮤니티 중심의 무교회적 가상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대체할 거라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교회들도 다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게 또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날 텐데 저는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가 될 것 같냐면은 뭐 지금 존재하는 막 교회론에 부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들한테는 뭐 기존의 교단의 교회론에 맞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 가운데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과연 기존 교단의 뭐 교회론에 뭐 맞고 뭐 하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레이더망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상 공동체들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실제 사회에서는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교회들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어나갈 거예요. 실제로 메타버스 제일교회라고 저희 산업에 계신 어떤 분께서 메타버스 제일교회라는 거를 메타버스 내에서 벌써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만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의 이런 교회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떤 관계가 카톨릭처럼 저희 개신교에서 정의하는 구원은 그 교회 멤버십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는 진짜 개인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구원이고 어떤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러한 삼일체적인 교회가 구현이 가능하다면, 만약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메타버스에서 교회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메타버스 안에서 가장 교회적인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저는 그 안에도 구원이 있고 그 안에도 관계가 있고 교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눌라 살로스라는 그 얘기가 단순히 교회 참여가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 포함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포함한 게 진짜 그 성령님을 이제 정교회에서 처음으로 인격으로 표현한 그런 이콘이잖아요. 예전에는 항상 성령님을 비둘기나 바람이나 뭐 물로나 사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관계, 인간 대 인간으로 표현한 거는 인간적인 형태로 삼위의 동등한 느낌으로 표현한 거는 이 정교회의 루블리프의 삼위일체라는 작품이 처음 표현했다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교회적인 것이 삼일체 안에 포함되는 것,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 인격적인 삼일체적 관계가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면 이 안에서도 충분히 교회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들 계시는 포럼에서도 던졌던 질문인데 여기서 저도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번에 보니까 어떤 그 디지털 뭐 예전 성례전 예배에 대해서 또 다루시는 또 발표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궁금한데 제가 던지는 4가지 질문은 가상 공간 안에서도 sacred 성스러움이 가능한가? 이 안에서는 어떻게 성스러움이 합의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메타버스에서의 교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전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예배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정의를 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하면은 가상 공간 안에서의 예배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조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코디네이터 분들께서 혹은 사역자 분들께서 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만일 신정과 진정의 예배가 조성이 될 수 있다면 메타버스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다. 근데 만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어렵다면 메타버스는 조금 더 성도님들의 활동이나 어떠한 조금 더 친교의 차원에서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예전적인 예배로까지 적용이 되려면은 저는 신령과 진정까지 이 플랫폼이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혹은 그 기획이 담아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문으로 있습니다. 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 공간 안에서의 아바타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새로운 저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될 텐데 만일 이 아바타가 우리의 가상 공간 안에서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면 그 안에서 이 아바타가 참여하는 성례전도 유효할까? 나에게? 그래서 아바타들끼리 교회에서 그 메타버스에서 모여서 거기서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유효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성례전까지도 메타버스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신대원 동기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장신대 신대원 110기입니다. 여기 110기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동기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만일 그러니까 이 성례전에서 성찬식의 이 떡과 이 그 포도주가 그 상징이라고 한다면 상징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죠? 칼빈이었나요? 하여튼 누구는 상징이라고 했고 누구는 이게 실제로 그거의 실현이라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만일 그러한 접근으로 간다면 이게 상징이라고 접근으로 간다면은 충분히 성례 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뭐 디지털로 표시되는 그 떡과 포도주도 상징으로 간다면 그것도 예, 성례전에 참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거는 교수님들께서 좀 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하시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전에 제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처럼 가상 공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기획력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본질적인 부분에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메타버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유저 간의 소통이 어떤 비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상당히 개발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real human connec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 대 인간으로 진정하게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는 거.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진짜 참된 어떤 소통이 인간 간에 가능하다면 진짜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참여자들 가운데서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조금 더 가능 쪽에 한 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뭐 교회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혹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업계 종사자로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 안에서 메타버스가 지금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서 어떤 질문들을 함께 던져볼 수 있는지 좀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분명히 비대면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요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택트죠. 비대면이죠. 언택트. 물론 예, 컨텍스트상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택트의 뭔가의 DNA가 이 안에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지지 않고도 서로 접근할 수 있고, 만지지 않고도 같이 사랑하고 연대할 수 있고,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사랑이 식지 않는 서로의 교류와 소통과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뭐 배제하고 야, 나 만지지 마가 아니라 나를 만지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나와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라고 한번 저 나름대로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메타버스 직접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소통이지만 이 안에서도 충분히 어떤 그러한 유의미한 또 신앙적인 어떤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오늘 주제가 메타버스에서의 새로운 가치 발견이라는 주제로 나눠드는데 새로운 가치라기보다는 가치의 재발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질문해왔던 과연 온라인상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과연 온라인상으로 우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충분히 그런 가치들을 오히려 그 가치를 중심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개발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가 없으면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온라인이지만 우리 저 메타버스 하시는 괜찮네요. 지금 목사님 네. 지금 음속으로 되어 계십니다. 제가 음소거 나옵니까, 이제? 네, 이제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유한 대표님 강의 감사하고요. 메타버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수를 치셔도 소리를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강의에 감사드리는 박수 한번 하고 일단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바쁘신 일정 중에 또 지금 사무실이 원래 이 근처신데 지금 지방에 계시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들으신 강의 내용 가운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부터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한눈에 다 보이시나요, 우리 학생분들? 네, 그래서 혹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본인이 음소거를 푸시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죠. 누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그때 시절에 그 다음 카페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아바타라는 게 결국 그때 당시 썼던 별칭 일단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의 그러한 어떤 만남을 도모하기 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은 그게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메타버스 안에서의 온라인상의 소통의 목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시절에는 되게 텍스트 다 글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다음에서는 뭐 네이버 카페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미한 소통을 위해서는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야만 조금 더 하지 못했던 그리고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아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넘어서 아까 강조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몰입형입니다. immersive. immersive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히 그러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의 필요까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메타버스가 그게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종 메타버스 플랫폼에 계신 진짜 어떤 개발하시는 분들은 미팅 자체를 만나서 안 하세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통해서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의 기업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어차피 만날 거면 메타버스가 우리가 이걸 왜 개발하냐.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만나려고 이걸 만드는 거지. 그래서 미팅을 메타버스로만 본인들이 개발하신 메타버스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하나의 그냥 뭐 만남과 소통에 대한 그냥 하나의 완전한 뭐 솔루션으로서 지금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할 때 저희도 이렇게 뭔가를 구상을 할 때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활동이 오프라인으로도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라는 뭐 고민도 하긴 하는데 사실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새로운 현실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조금 더 현실보다는 메타버스 안에서 조금 더 참여와 어떤 그런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온라인 중심적인 플랫폼이다. 그리고 그러한 몰입형적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몰입형적인 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오프라인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분들도 있는 게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완전한 몰입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VR하고 AR이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메타버스 일부의 하나의 뭐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입니다. 좋은 질문과 좋은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다른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오프라인으로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면요. 결국 가상이잖아요. 가상. 가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내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충분한 포장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의 장소가 이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 보여주기 위한 음식, 보여주기 위한 옷, 그래서 뭐 반바지를 입고 있지만 상의는 되게 멋있게 입고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는데 현실을 도피한 사람들이 영적인 교제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그 메타버스 교회의 실사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교제가 가능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방금 주신 질문이 저도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 안에서의 진짜 삼위일체적 그런 삼위일체 관계적인 교제가 가능할 것인가?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진짜 이게 뭐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가상에 대한 접근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의 접근이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거를 했을 때 허구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슬라이드를 몇 가지를 놓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메타버스에서 제가 슬라이드가 안 나온 것 중에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는 새로운 땅끝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땅끝 선교,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마지막 명령으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제는 가상의 공간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이 가상을 허구로 볼 것이냐, 허구의 공간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플랫폼이냐. 이 지구도 이 땅도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경우 이 가상이라는 것도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은 땅끝으로서의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현재 G세대나 뭐 저는 M세대지만은 G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상을 단순히 허구라고 접근은 하진 않아요. 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유의미하고 온라인과 구분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물론 대학 입시 준비하는 G세대들은 그런 게임하는 시간도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슬라이드 하나 중에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제가 클릭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 그 질문을 좀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보이실 텐데요.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여기 메타버스의 잠재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콘서트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콘서트인데 이게 그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가 작년 초에 이 포트나잇이라는 게임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때 접속한 사람이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이 동시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를 봤어요. 그런데 이 실제 세상에서 어떤 래퍼나 음악가가 콘서트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인원을 수용하는 그 페스티벌이 글래스턴베리 락 페스티벌이거든요. 영국에서 열리는. 근데 거기는 최대 수용 인원이 240만 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단순히 인원수를 동시 접종사나 이게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유저 수가 뭐 많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뭔가 사람들이 지금의 20대, 30대, 10대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식이 기존 우리 세대라고 해야 되나? 저희 윗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의 30대, 40대, 50대, 60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콘서트가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이걸로 너무 충분히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콘서트를 해야 된다면 진짜로 현장에 가서 현장 음을 들으면서 들어야 그게 진정한 콘서트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모든 무언가를 향유하고 소통하고 소유하고 노동하는 방식이 이걸로 인해서 모두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음악을 즐기는 방법도 단순히 현장 라이브로 가서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콘서트, 이렇게 가상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에서 그 게임 경험도 완전히 새롭게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상이라기보다는 가상 이꼴 허구 혹은 뭐 어떤 도피의 어떤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의 플랫폼, 무언가 기존에 존재했던 거에 대한 재해석적인 어떤 플랫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앞으로의 20대, 10대 또 앞으로의 세대하고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학부모의 관점에서 보거나 혹은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윗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피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회피성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은 또 꼭 그렇진 또 않아요. 여기 계신 저도 이 젊은이들하고 많이 대화했을 때 또 꼭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요. 이분들도 되게 그 안에서 뭐랄까 이게 그냥 하나의 생활의 일부가 게임이 일부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일부로서 거기에 있는 거지 꼭 도피는 아니다. 뭐 도피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꼭 가상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마 도피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만나야 되는 곳이 저는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들이 도피해서 가상 공간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색한 어떤 공간으로 그들이 불편한 공간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도피한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도피를 한 곳에 우리가 간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두섭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거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세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메타버스 교회가 실제로 세워졌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소개가 가능하실지 그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분도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고 선교사 자녀인데 그분도 되게 좀 신학적인 고민 가운데 업계에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런데 거의 이쪽 블록체인 쪽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도 그런 고민 끝에 그런 실험을 하려고 만드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구축을 했을 때 지금은 뭔가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일단 만나서 해보자. 이렇게 해보고 이 얘기에서 만나보고 여기서 소통을 해보고 여기서 말씀도 나눠보고 한번 해보자. 어떤 주제로 또 토의도 해보고 그런데 그냥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아까 전에 제가 무교회주의도 언급했지만은 그 안에 이렇게 딱히 성직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되게 좀 동유럽권의 가정교회하고 지금은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동유럽 아마 선교지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뭐 지금은 또 많이 뭐 자매결연과 또 뭐 미국이나 한국 교회 후원에 따라서 또 실제로 교회를 잘 개척한 가시적인 교회를 좀 개척한 그런 경우도 많아졌지만 제가 러시아에 있었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러시아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만 해도 거기 계신 사역자분들께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워낙 예전에 그 지하교회에서 시작된 가정 공동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더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이 있으신 분들께서 그 안에서 가정교회의 어떤 리더를 맡으시고 목회자를 맡으시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지금 그게 훨씬 더 지금은 그때보다 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 그거에 조금 더 헌신돼서 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은 충분히 많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신대원에 다니신 분아 저도 그렇지만 신대원에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냥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대원에 가서 실제로 공부를 했을 때 그 모든 책과 모든 서적과 모든 강의는 사실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고 서점에 가면 있거든요. 그냥 독해력이 있고 읽을 줄만 안다면 똑같은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만일 동일하게 목회자로서의 방향이 아니라 사역적인 어떤 그런 목회자적 그런 부르심과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이러한 방향으로 또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한 차이는 그냥 교단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그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도 제가 아까 전에 던진 질문을 그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면서 아마 그분들이 조금 실험을 해보면서 뭔가 결과가 도출되면 저하고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 이 안에 있지만은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영상으로 드릴 때 한계도 느껴져요. 훨씬 좀 덜 적관적이고 덜 직관적이고 조금 더 필요한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느낌을 생각했을 때 제가 신대원 마지막 제가 이제 복학을 하면서 작년에 마지막 3학년을 마쳤는데 그때 모든 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물론 직관성은 떨어지지만은 그 등교하고 하교하는 피로감이 없어서 공부에 저는 집중이 더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3학년은 유익하게 보내지 않았나. 이제 주중에는 일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뭐 영상 녹화형 강의 듣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피로감을 줄이느냐?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직 실험 중에 있다. 아직 이게 뭐 완전히 뭐 잘 모든 것을 다 구축했기 때문에 개척된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고 이분들도 이곳에서도 진짜 교제와 참된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 같은 데 만들으셔서 저도 나중에 듣게 되면은 또 윤 목사님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우리 요한 형제님도 함께 해주시는 그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포럼을 몇 차례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슷한 주제와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저희가 가상 아까 말씀하신 세계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새로운 경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논의 가운데는 어떤 신비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비의 개념이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논의도 좀 그 현실에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이나 메타버스 교회가 실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결론들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메타버스라는 그 환경 자체를 저희가 이용해서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목회적인 접근의 길은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금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풀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좀 전문적인 도움을 저희가 함께 받으면서 또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저희가 아까 이제 무교회주의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무교회주의라는 표현 자체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뭐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선교적 교회 논의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일전에 무교회주의 그리고 우리가 이단시했던 그분들의 논의가 지금은 상당히 일반화된 한국교회 논의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직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쓰는 그런 새로운 어떤 뭐 프레시 익스프레션스라든지 어떤 새로운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그걸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조금 이제 다른 표현들로 그걸 자꾸 이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요. 요 메타버스 환경에서 저는 이제 조금 저만 해도 청년, 청소년 사역에 지금 계속 30년 몸담고 있고 청소년, 청년 집회를 거의 매주 지금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제가 느끼기에 그 세대와 저의 갭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틀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쫓아가야 되는 면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말로 강의 때 말씀해 주셨지만 가상을 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이라는 개념으로 이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저는 그게 엄청난 갭이라는 걸 많이 절감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해도 가상과 이게 자꾸 구분을 짓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구분 짓고 있지 않다라는 걸 쫓아가는데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이 업계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혹시 또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앞으로 목회에 적용하거나 접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뭐 일찍 마무리하고 식사를 일찍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음소거를 하시고 질문을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가상현실 안에서 동일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동일시 여기기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그 온라인에서 음악회를 했을 때, 거기에 1200만 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의 세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음악이 아닌 우리의 예배라고 봤을 때, 예배에 있어서 개인이 참여를 했을 때 그거를 만족을 한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과연 예배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그러면은 예배는 저는 너무 이제 교회에서 전체주의에서 개교회주의로 왔고 거기서 또 일탈을 해서 또 너무 개인화가 돼가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공동체가 가지는 공동체의 성격에서 성만찬 성내전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의 가상현실을 접하는 태도는 거의 다 자기 만족이랄까요? 셀프 세티스팩션, 예, 그 자기 만족과 자기 동일시가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 교회라는 것이 성립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그거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도 저도 동일하게 같이 한번 고민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예배의 진짜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 신정과 진정으로 될 수 없다면 과연 이게 예배까지 확장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이게 만약 신령과 진정이 어렵다면 저는 메타버스를 예배로서의 플랫폼으로서는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든 과감하게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단순히 뭐 새로운 트렌드이고 새로운 현상이지만은 이게 꼭 저는 requirement 어떤 그런 꼭 그런 필연성 교회에게 꼭 필연성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꼭 질문해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진짜 이 메타버스가 교회에 필요하고 교회의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공유를 그래서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일단 콘서트적인 부분은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자기 만족 그리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렇게 1200만 명도 참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는 어쨌거나 엔터테인먼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다른 기획과 접근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은 아직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되게 사역자분들께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시기 원한다면은 이 안에서 그런 삼일체적인 어떤 관계 형성도 가능하고 또 그러한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되게 좀 높은 차원의 기획력이 좀 요구되는 게 저는 메타버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일 그러한 본질적인 가치에 좀 닿지 않는 게 있다면은 저는 이게 진짜 예배나 성대적까지는 가긴 어렵고 진짜 어떤 성도들 간의 어떤 친목 행사라든지 아니면 체육 대회를 예를 들어서 공휴일에 굳이 모두 쉴 때 불러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메타버스에서 주말에 한다거나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레크리에이션이나 행사적인 거를 메타버스로 가져가는 게 조금 초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만일 그거를 다 내포할 수 있다면 메타버스에서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예요. 실제로 메타버스 기업들이 개발하는 기업들이 그것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우정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비언어적인 소통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이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유저 제작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사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즐겨라가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들어라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그래도 툴이 그렇게 탈중앙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획하시는데 더 자유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인크래프트나 아니면 다른 너무 어떠한 특정 게임 컨텐츠가 분명한 게임에서는 좀 자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는 게 어렵다면 지금은 자유도가 앞으로 많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획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기획력에 달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내지는 이제 철치라는 개념도 설명하셨지만 논의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젊은 사역자들하고 교회 개척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 중에 교회 개척 관련된 어떤 부분에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메타버스가 접목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우리 이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좀 치밀한 고민과 기획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이제 우리 말씀해주신 질문해주신 내용과 연계된다면 그런 구상을 저희가 해본 적은 있어요.
어차피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전 세계에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좀 서로 좋은 네트워크를, 건강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사역자들이 예를 들면 메타버스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온라인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소그룹으로 만남을 가지도록 하는 사이트는 전국적으로 멀티 사이트로 둘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멀티 사이트는 각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만약 우리가 말하는 신앙과 어떤 이런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가 온라인으로 다 충족되지 않는 것이고 불완전하다라고 만약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네트워크 개념의 어떤 메타버스 교회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고 누군가가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그런 논의까지는 이제 진행을 해봤던 경험이 저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과 또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의 그 선에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그 고민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이번 이 학술제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 다 우리 참여하는 분들에게 좀 뭔가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현실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좀 멀지만 저도 이제 저희 메타버스 포럼 한 이후에 뭐 오큘러스도 저희가 구입해서 좀 더 새로운 경험들도 VR 예전하고는 차원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 VR도 어마어마한 정말 실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체험들도 해보지만 전 성도가 다 오큘러스를 차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한계성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해보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하지만 10대들은 저희 아들 세대만 해도 그 저희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의 해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들이 가지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염려에 따라서 어쩌면 앞으로 오는 미래 세대들의 사역은 승패가 결정날 수도 있겠다. 그 지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저희가 좀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좀 저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 사실 이현 대표님 되게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자주 모시기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이 메타버스 포럼에서 맺은 인연으로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말씀하셨지만 목회자 선교사 자녀로 또 신학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속 또 하는 일들을 굉장히 또 기쁘게 또 좋게 생각하고 해서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제하고 또 조금 제가 이 일 관련해서도 이후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메타버스 관련한 이렇게 어떤 뭐 7주, 8주 어떤 교육을 한다면 어떤 커리큘럼을 하면 좋을지도 제안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좋은 교제 앞으로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번 계기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긴 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여기서 오전 세션은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 대표님 감사하고 또 우리 들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예, 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사회 봐주셔서.